네, 안녕하세요. 자, 쟁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쉬고 오셔서 체력이 좀 회복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쟁점 강의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강의들과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 칠판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일단 이론 강의 중에 하나이고 피날레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피날레 교재의 좀 특징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분량이 좀 얇습니다. 200페이지 조금 넘는 구성이고요. 그래서 시험 전에 2일 정도 내에 1회독이 가능하도록 분량을 많이 조절을 했습니다. 사실 전날 1회독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 작년에 이제 한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날 되면은 그날 꼭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집니다.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많아지는데 그럴 때 뭔가 딱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거를 봐야겠다 싶은 그런 교재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분량이 많이 얇습니다. 근데 분량이 얇다고 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 부분을 그냥 덩어리로 빼버리고 요것만 넣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저희 이제 찍기 실력에 따라서 그 해에 그 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위험한 접근이고 당연히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량 자체를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문장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다 축약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문이 아닌 쟁점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교재가 점이라고 한다면 이 피날레 교재는 쟁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다르게 한 이유도 조금 더 실전적인 관점에서 책을 서술을 하고 싶었고요. 문제를 풀 때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조문 순서대로 훑어서 답을 찾지 않고요. 머릿속에서는 쟁점으로 이 문제의 본질이 뭘까라고 트리거를 찾고 목차를 머릿속에서 불러올 때도 쟁점 단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 단위로 실제 답안지에 적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도 쟁점 기준으로 하자라는 게 이 책의 가장 주된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생 점과는 호환되도록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쟁점들 간의 그 배열 자체는 점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그 라벨링을 자체를 기본서보다 조금 더 축약해서 3분의 2가 최대한 넘지 않도록 구성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적으면 넘는 것들도 꽤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적으실 때는 좀 더 압축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신 개정법과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반영을 해서 목차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수험적인 도구를 좀 많이 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쟁점 박스라고 해서 이 박스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모든 내용이 다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정 주제, 어떤 주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상표 유사다라고 했을 때 문제 상황에서 뭐 A 도형상표가 있고 B 도형상표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유사하냐를 묻고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사고방식, 머릿속에서는 이제 상표 유사 판단의 일반 원칙부터 머릿속에 훑어주시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안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법리인 도형상표 간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기재한 후에 해당 법리들을 이용해서 실제 사안 포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목을 단일 도형상표 관련 쟁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목차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차 박스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끊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쟁점 목차에는 해당 쟁점의 이제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강약 조절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0개, 1개, 2개 이렇게 있고요. 별 2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2개만 보셔도 괜찮지만 그것만 보면 개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1개 또는 2개를 주로 봐주시고 별 0개짜리는 시간이 되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 번호를 적어놨고 기출 회차 몇 회에 기출되었는지 적어놨으니까 최근 기출 어디서 나왔는지 강약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GS 출제 현황 이거는
미리 GS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제 진행되는 GS들을 수강을 하시면서 이 쟁점 박스가 어느 GS 몇 회차 몇 번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를 수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제 해놓은 이유가 GS에 대한 그러니까 GS를 이용한 강약주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방법이 돼요. 왜냐면 모든 같이 공부하시는 경쟁자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GS를 이제 푸시고 그 안에서 어쨌든 그 경험치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GS를 푼 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GS를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리를 할 때 그냥 GS 자체를 놓고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는 교재에다가 이거 어디서 나왔었는데를 다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해독을 하실 때 그 GS에서 풀었던 내용이 같이 떠오르면서 이중으로 공부를 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서요. 그거를 직접 여기다가 적어주시도록 공간을 넣어놨습니다. 자, 해당 쟁점을 어떤 상황에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트리거. 문제 풀 때 이 트리거가 결국에 이 쟁점 박스를 불러오게 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적혀 있고요. 저명한 캐릭터나 창작물 수업 상품에 대한 사용, 사용에 대한 조치 등 특수 주제들도 별도 쟁점으로 분류를 해서 실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피날레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구성이에요. 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그 분류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특정 조문에 대응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넣기가 좀 애매한데 이 피날레 교재는 애초에 모든 주제가 다 쟁점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전적인 목차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기재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목차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제별 목차 앞쪽에 그 주제마다 주제가 총 50개가 있는데요. 그 주제마다 기본서 목차에 대응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넣어놨고요. 특별히 쟁점화하기 애매한 어떤 내용들은 그 주제 목차 내에서 단순 암기할 내용도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시, 객지방 이 내용들은 여기에 다 넣어놨고요. 보충 박스가 몇 개 있습니다. 이 보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 박스의 내용으로 커버가 안 되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인데 크게 봤을 때 일단 문답형이나 조치형 문제 말고 약수령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이제 단문 유형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원심과 상고심의 법리 해석이 달라져서 원심 내용을 법리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 제가 사례 강의 때 원상검으로 답안지를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예를 들면은 선 퍼니처 판례에서 원심에서는 34조이랑 13호를 판단을 할 때 모방 대상 상표가 현재 시점 출원시 기준 현재 사용 중이어야만 모방 대상 상표로서의 적격을 갖는다라고 원심이 봤지만, 상고심에서는 조문에 그런 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해서 볼 필요가 없고 그거는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보면 충분하다라는 법리 해석을 다르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상고심 긍정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상고심만 공부를 하면은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따로 박스로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해서 플러스 알파 부분으로 공부할 내용들 이제 판례 유형이라고 해서 적어놨고요. 자, 최근 선고 판례들을 가지고 판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원심이나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 등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지는 쟁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은 알고 들어가면 무조건 유리한 애들인데요. 그래서 쟁점 유형이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 내용을 같이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때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아마 더 와닿으실 거고요. 자, 목차에는 어떤 부분을 반영을 했냐? 목차가 이렇게 쭉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배점 시간이나 어떤 설명의 친절도 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목차들 간의 영양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점이 아주 크면 여기 적혀있는, 책에 적혀있는 모든 목차 다 적어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배점이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략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중요도 표시를 해놨고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안의 해결 부분에 사안의 해결, 뭐 사안의 경우라고 적혀있든 소결이라고 적혀있든 이 사안 부분에는 중요도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얘는 무조건 중요도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모든 내용 중에 다 날리고 하나만 적어라. 무조건 사안이에요. 일반론만 적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점수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론을 다 날리고 사안 포선만 풍부하게 해도 점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 순서에서 얘는 무조건 1순위.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목차가 당연히 이게 쟁점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똑같은 목차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은데 그때 각 덩어리 중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면은 그 목차에는 색깔을 넣어서 얘는 이 파트에서 처음 나왔다라는 것을 구분을 했고요. 그 뒤에 똑같은 목차가 한 번 더 반복, 같은 판례를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오면 거기에 색깔을 뺐습니다. 색깔이 없고, 그리고 본문 내용도 생략을 했어요. 그럼 여기 본문 안 적혀 있는 비어 있는 애는 앞에 조금 가면은 색깔 칠해져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네,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분량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어떤 부분을 반영을 했냐? 암기 분량으로 일단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문자 키워드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두문자도 이제 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두문자가 아예 안 적혀 있는데 피날레는 두문자를 좀 필요하다면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안포섭의 이제 논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포섭 논리. 사안포섭에 활용할 문구로는 포섭 문구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특히 이 포섭 문구를 이제 판례집에 기재된 판례들의 트리거 문구들을 최대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사안포섭 이거 활용해서 하면 되겠구나 까지도 같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 내용은 박스에 담기 애매한 참고 내용을 이렇게 물방울 표시로 해서 박스 하단에 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하자면 이 피날레 교재는 일단 좀 얇은 분량의 압축 서술이 되어 있고요. 트리거를 보고 이 목차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목차 단위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암기 분량을 좀 줄여놓고 목차 간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요도를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사안 포섭을 할 때 실제로 어떤 문구를 써야 되는지 판례 문구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단거나 교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깨알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특히 이 피날레 교재를 활용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제가 수치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체감으로는 확실히 이 교재를 많이 활용하신 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그럴라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이에요. 네. 실전에 활용하시라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상표법을 내가 좀 가성비 있게 가겠다. 그러면 그냥 이 피날레 교재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구성을 했으면서 좀 보충 교재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역할 다 고려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이제 주제 이름이에요. 주제가 총 50개가 있고 여기 이제 피날레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큰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챕터 9부는 기본서 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조금 달라요.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이 80개인데 이걸 50개로 이제 줄이면서 몇 개가 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그 합쳐진 내용들은 좀 더 실전적인 관점으로 좀 개편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 내용에서
첫 번째 주제의 상표적 사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 목차가 나와 있고요. 상표의 사용과 상표로서의 사용 이렇게 해서 크게 주제를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표시, 유통, 광고, 그리고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의 사용, 온라인상의 사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 상품성 문제되는 케이스들 이렇게 몇 가지 열거해놨고요. 상표로서의 사용해서 설명적 사용, 디자인적 사용, 저작물 명칭 사용, 상품간 경합 있는 케이스 네,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기본서, 점의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실 때 전체 내용이 이러이러한 게 있었지라는 거를 훑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쟁점 정리를 하실 때는 밑에 있는 박스들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쟁점 첫 번째 001번 상표법상 사용, 단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목차 구성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단문이 붙어 있는 쟁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제목을 이렇게 세로로 봐주셔야 합니다. 약수령 문제가 나왔을 때 상표법에 법에 없는 개념형 이 출제가 되었을 때 목차는 정의 내려주고 판단 기준 적고 법적 취급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에 근데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조이랑 11호를 적는 거예요. 두 번째 판단 기준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법상 취급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표시, 유통, 광고 행위 각각의 판단 기준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분량을 고려할 때 이렇게 압축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 규정에서는 권리 취득 관련, 권리 행사 관련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조문들을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이 단문자 붙어있는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제목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목.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내용들 있죠? 이 본문 내용들은 너무 자세히 뭔가 암기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일단 이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목차가 먼저 떠올라 주면은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현출을 못 하더라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공부하실 때 얘는 이런 얘가 표시행위 판단을 존재 인식 여부를 하지 유통행위 판단 조문 그대로 양도인도 또는 일일 목적 전시수를 수입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또는 권리 취득 관련해서 3조 33조 2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이 정도로 간략하게 터치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저기는 또 별표가 없으니까요. 중요도가 조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별표 하나 붙어있죠. 표시행위 중에서 소니 유형입니다. 이 목차들 중에 뭐뭐 유형 붙어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뭐뭐 유형은 그 특정 판례 또는 어떤 특정 케이스에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 트리거가 붙어 있는데 이 트리거가 등장했을 때는 이 목차를 꺼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표시행위의 케이스니까 표시행위의 적고 조문 경기는 항상 해주셔야겠고요. 자, 밑에 본문 내용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표시행위 성립 요건, 통설에서 말해주는 통상의 거래에서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판례 내용이죠. 상표의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내부 부품에 표시된 표장은 통상적 사용 유지 행위론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인식이 가능하다면 상표법상 상표라고 볼 수 없다. 기본서에서 보신 길게 되어 있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옆에 이렇게 사건 번호까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도 표시 보시니까 여긴 별표 3개죠. 여긴 별표 1개, 여긴 별표 2개예요. 그래서 배점이 충분하다면 1, 2, 3 다 적어주시고 사안포섭 해주시면 되고 좀 배점이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날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타이차다. 배점 한 뭐 3, 4점이다. 그러면은 얘도 날려주시고 판례 하나 적고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약 조절되어 있고요. 옆에 이제 포섭 논리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안포섭 하실 때 이런 논리 순서대로 포섭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상표의 사용의 일태양으로서의 표시 행위 아니다. 이렇게까지 논리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유통행위이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상품 케이스입니다. 디지털 상품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정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되어서 좀 중요한데요. 트리거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상품이 일단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모티콘, 뭐 전자책, 뭐 게임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여기다 상표를 표시했다면은 감옥 플러스 2조 2항 2호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업로드를 한다거나 구매자 또는 구독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면은 2조 1항 11호 남옥에다가 2조 2항 2호가 충족됩니다. 자, 얘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뭐 적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고민 없이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행위의 의의를 먼저 적습니다. 2조 1항 11호 남옥. 적당히 만들어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최근 개정법이고 중요하니까 개정 취지를 따로 적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얹어도 상관은 없는데 따로 적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네, 별표 3개. 온라인상의 상표 사용 2조 2항 2호 내용은 필수 기재는 아니지만 사안포섭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적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별표 1개. 얘도 마지막에 포섭 논리 해서 디지털 상품의 상표를 표시 그리고 상표가 표시된 디지털 상품을 전기통신 회사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목적 전시 수출 수입하면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사용으로서 인정된다. 자, 평소에 점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얘를 따로 공부를 하시죠. 의의를 먼저 읽고 취지가 이런 거구나. 그러고서 뭐 트리거를 같이 교재에도 적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머릿속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내용들이. 근데 얘를 내가 진짜 답안지에 적을 때는 어떤 목차로 합쳐지지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답안지에 적혀야 되는 그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 내용을 이 트리거를 통해서 머릿속에 이거 디지털 상품 케이스 그 목차 뭐였지? 라고 하면은 먼저 이 목차들이 머릿속에 나와줘야 돼요. 이 목차들. 그렇죠? 이 목차들. 이게 머리에 훑어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실 때도 이 본문 내용을 열심히 읽기보다 그 전에 제목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제목. 그럼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냥 적당히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004번은 교재 점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검토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시국인 만큼 이 법적인 절차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이어서 시험 전에 공포만 되면은 그냥 시행됩니다. 그래서 개정법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일단 넣어놨고요. 해외 판매 업자의 국내 공급 행위입니다. 외국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 있는 자에게 공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정으로는 이게 이제 2조 1항 11호 다목으로 들어오고 기존 다목이 이제 라목으로 밀리게 될 예정입니다. 뭐 나중에 요거 문구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입법 취지는 비영리 목적의 위조 상품 국내 반입 행위는 수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수입 행위라는 거 네,
요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영리 여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은 어려워서 그래서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들여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사안포섭은 이 케이스가 이제 특정이 되면 바로 그냥 사안포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광고 행위 중에서도 이제 HS 하이박스 유형입니다. 얘는 점에서는 이제 119조량 3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다가 좀 땡겨 왔습니다. 왜냐면은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서요. 쟁점되는 상표를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 나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봐주시고요. 광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행위로서 의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나와줘야죠. 상품과 관련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가 상표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상표가 상품과 관련해 표시된 것을 볼 수 없다면 광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HS 하이박스 판례 그리고 별표 당연히 여기 3개고요. 자, 사안포섭에서 사안의 경우에서 포섭 문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 나오면 이 버튼이 나오면요. 여기에 색깔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색깔 들어간 부분들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걸로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는 이제 판례집에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랑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판례집을 따로 보시고 이 내용 따로 보시고 하면은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것까지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냥 이거 보시면서 아 맞다 판례에서 이 문장들 가지고 이 표현들 가지고 사안포섭 이렇게 했었지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HS 하이박스 사건에서 사용된 문구다라는 거를 구분했고요. 카탈로그들 앞표지 여기 제목에다가는 HS 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본문 들어갔더니 본문 내용 중에 분전함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데 HS 박스라고 하는 또 다른 상표 하에서 이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요. 카탈로그 뒷표지에 여기 중앙에 HS 박스, HS 하이박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박스 그리고 한글 하이박스 상하 병기된 상표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지정 상품이 배전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표라는 거예요. 즉 여러 상표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배전함과 상관없는 상표도 있고 상관 있는 상표도 있고 또 다른 상표도 있다. 이 전체 카탈로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여러 상표 중 하나로 단순 나열된 것에 불과하고 거래 통념상 어떤 상품과 관련하여 표시한 게 아니고 따라서 광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 판례가 도대체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이제 판례집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컨투어 포일 유형입니다. 네, 이미 사실 출제가 되어서 중요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거래 명세 등의 상표를 표시하고 이제 교부한 케이스입니다. 네, 61회에서 이제 기출이 되었죠. 얘가 이제 나올 때 목차 어떻게 잡아야 되지? 생각해 보시면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잖아요. 판례는 잘 알겠어요. 근데 이 판례 가지고 목차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바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카테고리 어디지? 광고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광고행위에 대해 의의를 적어줘야겠다. 먼저 적어줘요. 이제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죠. 먼저 거래 서류 등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시를 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해야죠. 그럼 얘가 거래 서류가 맞냐 판단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건데 전시는 아니고 널리 알리는 에 해당하니까 널리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냐를 판단해 줘야겠다. 그래서 목차가 두 가지가 나와주는 거죠. 거래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 서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거가 거래 서류가 뭐냐라고 하는 판례 내용을 적어줘요. 그래서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이거다. 적당히 암기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사안포섭, 거래 서류가 맞다. 두 번째, 널리 알리는 행위가 맞냐? 그럼 널리 알리는 행위도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판례를 적어주죠. 자타상표 식별을 위해서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 상표 표시,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정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이러면 일반 공정이 인식할 상태에 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널리 알리는 행위가 성립한다. 사안포섭. 최종 소결하면서 광고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소결 내려주시면 되겠죠. 물론 실제 답안지에다가는 여기 옆에 적극 이렇게 적어주시겠죠. 여기도 적극. 근데 이 컨투어 코일 사건은 원심에서만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기환송 전에 특허법원에서 119조 1항 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특히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영문과 한글 음역의 결합상표 중 일부 생략하는 태양이었어요. 실제 사실관계가. 그럼 뭐가 떠오르시죠? 컨티넨탈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등록상표라는 카테고리에서 쟁점이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명적 문구로 사용되어 상표의 사용이 아닌지 여부와 관련해서 자타상표 식별 의사만 있으면 기능 발휘 불문하고 사용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광고 행위인지 여부, 이게 광고 행위에 맞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광고인지 여부만 쟁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119조 1항 3호에서 보면은 카테고리가 주체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등록상표 카테고리가 있고, 뭐 상품 카테고리가 있고, 정당 사용이 있고 쭉 가는데 그 중에서 실제 상고심에서 쟁점됐던 거는 정당 사용 중에서 이 사용, 이게 쟁점이었고요. 원심에서는 추가로 쟁점됐던 게 이 등록상표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 정당 사용 중에서 추가 쟁점 중에 하나인 자타상품 식별 의사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 쟁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판례집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판례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도 판례집을 이제 매번 회독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중요 최신 판례들은 이런 식으로 쟁점 박스가 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원심에서 이런 거 추가로 됐었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사실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져지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공부해서 가면은 시험장에 얘는 잘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잘 쓰는 거죠? 사용인지 여부는 잘 써요. 근데 사용인지 여부 위에 등록상표의 동일 범위냐라는 판단을 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따로 판단이 크게 필요하진 않았었는데, 설명적 사용 관련해서 이 부분은 따로 사실관계 나와 있지는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나왔었다면 얘도 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었죠. 자, 상표의 사용이 아닌 케이스고요. 얘는 47회에 기출이 한 번 됐었습니다. 47회. 네, 상표의 표시유통 광고 자체가 이제 아닌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관련 판례라고 해서 그냥 쭉 묶어놨어요. 이렇게 통으로. 실제 제목은 관련 판례라고 적지 마시고 적당히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이런 케이스에서 상표의 사용이다 아니다에 대한 결론 위주로, 실제 공부하실 때도 결론 위주로 사안포섭 해주시고, 포섭하실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서는 뭐뭐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그 외에 표시유통 광고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논리 있죠? 요거를 꼭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게 사용이 아니다라는 것만 적고 끝내시면 안 되고 플러스 다른 사용이 없다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자, 008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서비스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식기 또는 고객 세탁물에다가 상표를 표시하는 표시행위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상표가 표시된 식기,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서빙을 하는 유통행위가 있어요. 또는 대여용 가전제품, 이거를 유통 전에 전시하는 양도인도 목적의 전시를 하는 또 다른 유통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광고행위, 2번은 표시행위, 3번, 4번은 유통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목차 상표의 사용의 의의부터 적어줍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일단 얘가 인정됐을 때 정답이 뭐예요? 최종 아웃풋은 사용이다 또는 아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사용이 뭔지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적어주는 것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 낮지만 적어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판례, 길게 되어 있는 판례 암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이 판례는 2조 1항 11호를 서비스 버전으로 치환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2조 1항 11호는 내용 자체가 상품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근데 주제가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서비스에 적용하려면은 중간에 판례를 통해서 얘를 바꿔줘야 한다. 변환을 해줘야 한다. 자, 그런 관점으로 얘를 다시 보시면은 이 판례만 적는 것보다 얘를 먼저 적고 적으면 좀 더 의미가 살아나죠. 왜냐면 이 2조 1항 11호라는 것을 서비스 버전으로 바꿨다라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얘를 적지 않고 그냥 1번, 3번 하고 사안포섭 해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광매물 중에서 이제 원칙 케이스입니다. 광매물은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면서 상품성이 인정이 안 되는 판촉물인데요. 판촉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돼요. 판촉물은 광매물인 경우가 있고 광매물이 아닌, 즉 상품성이 인정되는 판촉물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얘는 요 광매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광매물 중에서도 예외 유형이 목차가 따로 있어요. 6페이지에 011번 있죠? 거기는 광매물 예외 유형이에요. 자, 이걸 쪼개놓은 이유도 답안지에 내가 목차를 잡는데 009번과 011번이 같이 잡힐 일은 없어요. 왜냐면 사실관계가 딱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얘는 상품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없는 경우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원칙과 예외가 하나의 판례이지만 실제 답안지에는 둘 중에 하나가 적힌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쟁점이 박스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원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죠. 상표의 사용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얘는 표시, 유통, 광고 자체가 쟁점인 게 아니라 이거의 전제, 선결이 되는, 그래서 그 표시하고 유통한 그 대상인 상품이 과연 성립하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뭐다를 먼저 말을 해줘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사용한 경우에서 판례를 적어줍니다.
선정 광고, 판매 촉진 등등 무상 배부, 유통성 없는 광고 매체되는 물품은 상표보상 상품이 아니어서 이러한 물품의 상표를 표시해도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풀 문장은 아니지만 쭉 따라 읽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사안포섭에서 이제 포섭 논리, 상품성 없는 광매물의 표시에서 상표의 사용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 다른 사용 태양도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의 응용 버전인데 견본품이에요. 견본품도 넓게 보면은 광매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냥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따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목차는 비슷해요. 상표의 사용의 상품 정의. 근데 얘는 3번 목차가 없어요. 이유는 얘는 제목 자체가 뭐라고 돼 있죠? 광매물에 사용한 경우예요. 실제 이 판례에는 광매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견본품 판례를 가면요. 실제 판례를 한번 읽어보셔도 견본품에 관해서 이 광매물 판례를 가져오지 않아요. 상품의 정의만 가지고 사안포섭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례의 목차를 그대로 구현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박스와 밑에 박스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목차가 다르죠. 사안포섭 하실 때는 견본품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박스 밑에 이거는 여기 본문 내용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제 따로 빼놓은 건데 실사용 상품이 이제 즉석 건강식품이고요.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팥, 보리, 수수 등이에요. 119조 1항 3호 사건이었고요. 불사치 걸렸을 때 지정 상품이 쌀이군요. 팥이 아니에요. 쌀, 보리, 수수 이거인데 이제 실사용은 즉석 건강식품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즉석 건강식품에 사용을 했을 때 얘가 첫 번째 상표법상 상품이냐? 이거 자체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 자체가 상품은 아니어도 이게 사실은 쌀이나 보리나 수수와 같은 거 아니냐? 자, 같은 거면 뭐가 되는 거죠? 결론? 즉석 건강식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은 쌀을 사용한 거다. 보리에 대해 사용한 거다. 수수에 대해서 사용한 거다가 되면은 얘가 상품성이 없어도 이거에 대한 사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쌀은 상품이고 보리 상품이 수수도 상품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통동이 아니다. 즉석 건강식품은 각 곡물들을 일정 비율로 조합해 놓은 제품이고 얘네들은 그냥 별개의 곡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동일성 없다.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119조랑 3호 사용이 아니다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지만 생각해보면은 이 두 번째 부분은 상품성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상품성과 관련 있는 거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목차를 잡아놨고 관련이 없는 얘는 따로 이렇게 빼놨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적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광매물 예외 케이스예요. 네, 아시다시피 예외 케이스는 언제 나타날 수 있냐? 여기 이제 카스라고 해서 수건에다가 카스를 표시를 하고 배부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카스라고 하는 이제 맥주에 대해서 상표를 등록을 받고 있을 때 이게 이거에 대한 광고가 될 수 있느냐 또는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꼬이네요. 자, 일단 카스를 이 수건에 표시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했을 때 무상 배부를 했을 때
이게 사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하는 거는 표시 또는 유통이냐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유통을 실제 했으니까요. 표시 유통이려면은 그 표시 대상이 상품이어야 돼요. 상품. 그럼 얘가 상품이 되냐? 결론적으로 안 된다. 결론이 내려지고요. 두 번째, 그러면 광고 행위로는 성립할 수 있느냐? 광고 행위의 객체는 뭐죠? 광고물입니다. 광고물. 광고물은 뭐 아까 앞에서 판례에서 보셨듯이 뭐 거래 서류일 수도 있고 그냥 광고 전단지 등등 다 가능하죠. 그러면 얘를 광고물로서 볼 수 있다면 광고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 다른 문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내 뭐 맥주 판매량 1위 이런 식의 문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카스라는 브랜드를 수건에 대한 출처가 아니고 맥주 출처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 전단지가 그렇잖아요. 광고 전단지가 내가 화장품을 광고를 해요. 근데 종이에다가 내 상표 그리고 거기다가 이 화장품 얼마나 좋은지 막 자세히 써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럼 전단지 자체가 화장품인 게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행위가 성립하죠. 똑같은 겁니다. 수건에다가 적었든 뭐 다른 사은품에다 적었든 어쨌든 광고 행위로 수요자가 인식만 가능하다면 광고 행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출발점은 광매물이었어요. 광매물. 근데 종착지는 광고 행위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유형과 다르죠. 그래서 얘는 예외 유형이고요. 이 예외 유형이 사실관계로 등장하면은 앞에 있는 목차를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쟁점 박스가 떠올라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상표의 사용 의의부터 해서 똑같이 갑니다. 상품 정의, 광매물에 사용한 경우.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목차가 추가가 돼줘야 돼요. 자, 기본서에서 이 판례 공부하실 때 판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번, 4번이 그냥 합쳐져 있어요. 판례가.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가 중간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보통 외우세요? 그냥 두 문자를 따시거나 키워드를 해서 쭉 외우시죠. 하나의 덩어리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성질이 전혀 다른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답안지에 나올 때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아요. 논리상. 그리고 심지어 이 4번 목차가 항상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트리거가 나왔을 때 이 트리거, 물품 표시는 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있는 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 4번 목차가 등장하는 거고 이 트리거가 아니면 앞에 일반 유형에서처럼 얘가 없어야 돼요. 그게 더 논리적이죠. 제가 그 논리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실 결과물이 그게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논리를 막 강요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에요. 논리를 강요 드리는 시간이 사실 점을 이용한 기본 강의 때였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이 판례가 이렇게 판시가 되었는지를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걔는 이해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쟁점 강의는 더 이상 뭔가 제가 이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어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겠네가 스스로 납득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막 외우신다기보다 이 011번에는 목차 5개가 나와줘야지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점점 보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얘가 추가되면 되겠네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물품 표시된 상표의 다른 문자 도형 등이 있어서 광고하려고 하는 상표 출처에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의 사용이 인정 가능하다. 사안 포섭에서 포섭 상표의 문자를 통해서 A 상품의 광고로 인식된다면 이조량 11 다목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물리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음식물 케이스이고요. 그렇죠. 자, 음식물도 별도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등장하면은 이제 56회 문제 1번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음식점에서 음식물 제공하면서 식기, 메뉴판 등의 상표를 이제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식물 케이스 말 그대로 음식물을 실제 제공하는 거니까 조리된 음식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조리가 안 되고 그냥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 가능한 거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조리된 음식물. 자, 그럼 상표의 사용의 적어주고요. 상품의 정의로 얘도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음식물에 사용한 경우 판례를 플러스 알파로 적어주시면 돼요. 얘가 아무래도 메인 판례니까 별표 3개, 상품의 정의는 별표 2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이건 왜 적히냐? 여기 음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음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상품성이 없어요. 이유는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어서입니다. 자,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독립성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상품이 아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사용일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런 사용을 안 한 것이냐, 불사용이냐? 그게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에 대해서 사용을 안 했을 뿐 음식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매업에 사용을 한다는 게 뭐죠?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와주는 판례가 이게 되는 거죠. 네, 광고행위, 표시행위 또는 유통행위. 얘는 적어주셔도 좋고 안 적어주셔도 좋기 때문에 별표 1개. 배점이 크면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배점 타이트하다 위에 2개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사안포섭은 음식물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음식점 운영업에 대한 사용은 맞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사용으로서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성 있는 판촉물이에요. 지금까지 상품성 없는 케이스를 보셨고요. 있는 판촉물. 여기는 관련 판례가 이제 2가지가 있고, 특법 판례 하나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2가지죠. 아시다시피 메트로시티와 스피도가 있습니다. 자, 상표의 사용의 의의부터 해서 상품의 정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광매물 판례를 여기도 적으면 안 돼요. 광매물 판례는 광매물일 때만 적어주셔야 돼요. 얘는 광매물이 아니에요. 제 말을 믿을 수 없으시면 이 2개 판례집에 있는 그 판례를 한번 보시면 관련 법리에 둘 다 이거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광매물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저 상품의 정의 판례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판례만 놓고 보면. 근데 좀 허전하잖아요. 아쉽잖아요. 뭔가 좀 더 뽐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상품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그 상품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그래서 독립성, 교환가치성, 유상성, 유통성, 양산성, 유체물성이라고 6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독립성이 상품의 성립 요건이다. 적어주시면 돼요. 검토. 유상성을 포함하여 상품의 구성 요소를 종합적 고려해서 독립성을 판단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상품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 학설을 적으시면 사실 따라 적는 게 좋고 이 3번 안 적었으면 검토도 생략하시는 거죠. 검토는 이거에 대한 검토예요. 지금 3번에 대한 검토.
사안포섭에서 이제 포섭 문구 활용하시면 좋은 게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 향수의 거래 현황, 그리고 향수의 규격, 포장 형태, 스피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건의 거래 현황, 수건의 외관 품질, 얘네들을 고려해서 일부 유상 판매, 또 나머지 일부는 무상 판매를 했어요. 스피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있고 메트로시티는 살짝 애매해요. 왜냐면은 완전 무상이라기보다는 마일리지 차감 방식 등으로 그 향수를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마일리지도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완전 무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거에 준해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카테고리가 묶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보시고요. 일부 유상, 일부 무상이에요. 이 사실관계가 나와주면 돼요. 그때 무상 부분을 분리해서 이 무상 부분, 판매된 부분만큼은 상품성이 없고 유상 부분만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가지 않았죠. 묶어서 둘 다 상품성 긍정된다. 왜 긍정되냐? 향수와 수건의 거래 현황을 보면 일부 무상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유상이다. 그리고 유상 판매되는 것과 무상 판매되는 걸 봤을 때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이나 포장 형태, 수건 같은 경우는 외관이나 품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판 것과 돈 받고 팔지 않은 것의 차이가, 제품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일부 서비스로 돈을 준 거지, 그 어떤 제품을 준 거지, 그거 자체가 상품성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기토 사건은 그냥 추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상성, 유상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 판례죠. WCO 판례고 얘도 아직 출제가 안 되어서 기출 표시는 안 달려 있고요. 자, 얘도 어쨌든 사용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2조이랑 12조 적어주시고 이제 서비스가 뭐냐라는 거 별표 1개 정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상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경우 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등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 방법적 제공해봤자 상표포섭 서비스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가 없다. 얘는 또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살짝 해주시면 되는 대가의 유무는 서비스 성립 요건 아니고 독립적 판단 요소로 봄이 타당하다. 상품성에 대한 얘기를 살짝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검토 같은 경우에는 별표 1개죠. 답안지 이걸 못 적었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별표 3개짜리 판례를 안 적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적었는데 나만 안 적었다? 좀 불리하겠죠. 점수가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무조건 사안포섭입니다. 자, 여기도 포섭 문구 되어 있으니까 이 컬러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암기할 게 뭐 이렇게 많냐? 목차도 외우고 키워드 두 문자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지 않냐?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암기 1순위, 목차. 암기 2순위, 키워드. 암기 3순위, 암기 목차는 사실 라벨이에요. 라벨. 암기 3순위, 포섭 문구. 4순위, 두 문자. 자, 제가 두 문자를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이 두 문자는 기계적 암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계적 암기. 얘는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정밀도 향상에 기여해요. 정밀도 향상. 자, 정밀도보다 강력한 건 틀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정밀해도 틀이 안 잡혀 있는 목차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틀만큼 중요한 또 그 다음 정도 중요한 건 바로 포섭입니다. 포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아는 단어가 많으면 돼요. 그럼 아는 단어는 어디 있냐? 판례가 이미 다 말해줬어요. 제가 이 쟁점을 엄청 잘게 쪼개놨어요. 이 잘게 지금 그 쟁점 개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80 몇 개였던 것 같아요. 그 막 민소에서 쟁점 몇 개냐면 막 적게 잡는 분들은 뭐 120개, 많이 잡는 분들은 250개, 300개 이렇게 잡으시는데 저는 거의 4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이 400개 가까이 되는 걸 왜 이렇게 쪼개놨냐? 아까 보신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상황이 다르면 다 쪼개놨어요. 왜냐? 목차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 각각마다 포섭 문구가 붙어있는 애들 있죠. 이거는 그냥 얘를 위한 약간 거의 맞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테고리, 이 쟁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내가 이 트리거를 통해서 이걸 파악했잖아요. 그럼 목차 바르고 키워드를 통해서 적당히 내용 적고 사안 포섭의 이 문구 활용하시면은 그냥 엄청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두 문자를 통해서 정밀도를 올리는 것까지 못 가셔도 1번, 2번, 3번에서 이미 좋은 답안지가 완성이 돼요. 네, 이 정도까지만 돼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주 훌륭해요. 똑같은 내용을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뭐 GS 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중첩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퀄리티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효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랑을 딱히 안 하는데 뭐 자랑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피날레만큼은 진짜 수험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피날레를 처음 냈는데 원래 이 피날레는 원래 있었어요. 1판, 2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바꾼 게 작년이에요. 처음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기 전에는 그냥 얇은 점이었어요. 얇은 점. 얇은 점이란 말은 서술 방식이 점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조문 기반. 근데 이 조문 기반으로는 실전적으로 목차를 뽑아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은 이런 잡다한 교재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정 공부하시면 돼요. 점 뭐 같은 거 기본서 하나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은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 여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 일반론 이거를 어떤 트리거를 보고 내 머릿속에서 이거 끌고 오고 이거 끌고 오고 이거 끌고 와서 조합한 다음에 사안포섭 문구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논리에 맞춰서 사안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할 때 실제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2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걸 매번 잘할 수 있을까요? 한 문제는 잘할 수도 있죠. 4문제를 다 잘할 수 있을까요? 3과목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방법인 거예요. 여기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세팅해 놓자. 이게 이 책의 목표예요. 이거를 한 약 400개까지는 아니지만 380 몇 개의 쟁점을 미리 정해 놓자. 그러면 이 작업을 현장에서 안 해도 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공부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차피 뒤에 다 중복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내용을 인지하셨으면, 이 내용을 인지하셨으면 뒤에 이게 색깔 빠진 채로 뭐 이거는 계속 앞에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나왔고 뒤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도 이 본문 내용은 그냥 얘와 관련해서 저장을 해놓고 머리에서는 계속 이 목차만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읽으실 때. 2조량 11호? 오케이, 2조량 11호. 서비스 의미? 서비스 의미.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중복되는 거 지우면은 전체 내용이 기본서 내용보다 더 많아지진 않아요. 단지 구분을 해놨다가 시각적으로 보인다는 거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가셔도 돼요. 두 문장 그럼 왜 적어놨냐? 사안 포섭을 하려면은 이 두 문장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주로 두 문장을 적어놨고, 그래서 저도 책에 웬만하면 키워드로 문장을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면 그것만 아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안 포섭할 때 뭘 활용하셔야 되냐? 대가 지급이 없는 점, 그리고 그 정관에 비영리 기구임이 명시된 점, 이 두 가지를 종합적 고려하면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상품성이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까지 내용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상표로서의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